네, 안녕하세요. 학부 모의고사 17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좀 어려웠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좋은 문제 많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구멍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른바 킬러 문제도 있고, 게다가 여러분 법 개정 사항까지도 문제에 반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문제, 뭐 하프 모의고사가 다 중요하고 좋은 문제였지만, 특히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복습하고, 그리고 제가 그 코멘트 달아놓은 거 있죠. 제가 코멘트를 대충 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달아놓은 코멘트 꼭 다 정리하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판례가 사법관계로 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징발권자인 국가와 비징발자와의 관계. 이 증발이라는 게 전쟁 나면 군대에서 필요한 물건을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빼앗는 거. 나중에 뭐 돈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징발은 공법 관계 중에서도 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준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관계,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하시고 이게 옛날 판례가 있거든요. 농지계량조합은 공공조합이요. 그 공공조합, 공기업 직원의 근무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사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지계량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특별권력관계라는 1990년대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리일이 원칙적인 경우죠. 한국조폐공사는 국지합영제라는 행정주체가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합,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그 다음에 공법상재단. 한국조폐공사 같은 경우는 영조물법인에 해당하거든요. 국가와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공무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관계예요. 그런데 합영제에 근무하는 사람, 공기업 직원이기 때문에 사법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리은 조폐공사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디귿은 여러분 예외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음 보시면 일반 재산 국유림. 국유림이 뭐요? 국유임야죠. 그 국유임야. 국유임야를 빌려준다. 일반 재산이라면서. 일반 재산은 사경제의 객체죠. 그렇기 때문에 국유임야 대부 행위는 사법관계입니다. 한편 여러분 일반 재산의 경우에도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처분성 인정됩니다. 공법관계요. 헷갈리지 마시고 사법관계로 본 거 리을과 미음이다. 2번 보겠습니다.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요. 그 해당 지역에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특허의 경우에는 재량행위죠. 동그라미 2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운송업 면허는 그 차종을 불문하고 운송수단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운송업 면허는 특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량행위죠. 동그라미 3번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이거 여러분 의식주와 관련된 거죠. 의식주와 관련된 건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하면 다 해줘야 돼요.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은 뭐다? 기속행위다. 동그라미 4번 국적법에 의한 귀화 허가. 이건 외국인한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권으로서 특허고 특허이기 때문에 재량 행위입니다. 3번 볼게요.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어업에 관한 허가나 신고의 경우에는 이때 어업에 관한 신고는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리고 허가도 있고 오른쪽 가면 어업 면허 있죠. 어업 면허는 강학상 특허입니다. 그런데 허가와 신고의 경우에는 면허와는 달리 유효기간 연장제도. 유효기간 연장제도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갱신제도죠. 갱신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대요. 그럼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겠죠. 뭐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서 종전의 업 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일성이 상실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일성이 상실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수허가자의 기득권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갱신 기한인 경우에는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갱신을 해줘야 돼요. 기득권이 보장되지만 새로운 허가의 경우에는 기득권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감기가 좀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아직 살짝 좀 덜 나았어요. 그래서 민트티를 먹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철회권 유보된 경우라도 철회권 행사는 그 자체, 여기서 그 자체라는 게 뭡니까? 철회 사유의 발생이죠. 유보된 사유의 발생이죠. 유보된 사유의 발생 그 자체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철회 일반적인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돼요. 어떤 거 있을까 여러분?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준수해야 돼요. 뭐 비례 원칙, 신뢰 보호 원칙, 평등 원칙 등이 다 준수되어야 된다. 동그라미 3번이요.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 청구.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 청구하는 게 타입 1이죠?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언더라인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 청구 언더라인 치고 타입 1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의 변경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이건 타입 2죠? 타입 1, 타입 2 두 가지만 인정되고 부관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안 된다고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관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 부담은 가능하죠. 부담의 경우에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인정되고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주장하고 있지만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요. 동그라미 4번이요. 기속행위에도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틀렸죠. 이게 틀린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이 안 되죠. 부관을 붙이게 되면 당연 무효야. 그런데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는 거죠.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에 대해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틀린 말이죠. 밑도 끝도 없이 부관 붙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4번이요. 다음 중 행정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 지도, 지도는 영어로 어드바이스예요. 그래서 국민한테 조언 권고를 하는 거죠. 강제가 아니라니까.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이거 행정 지도 처분성 인정되지 않은 행정 지도에 대한 개념정이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성이 없는 겁니다. 사실행위 반대는 뭐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권리 의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건 어드바이스에 불과되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해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그 동그라미 2번에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언더란 쳐볼까? 이거 어디에 인정되는 겁니까? 불이익 처분에 인정되는 거죠. 불사견이에요. 불사견. 행정지도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조직법적 근거는 요구된다. 이 조직법적 근거는 대내적인 거죠. 뭡니까? 이게 해당 행정부 내에서의 업무 분장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래야 돼. 이를테면 여러분 상하수도과 공무원이요. 올해는 고추 농사 짓지 말고 담배 농사 지으세요. 이렇게 농사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면 안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조직법상 근거는 요구해요. 조직법상 근거가 요구되니까 어디 공무원이 해야 돼?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올해는 고추 농사 짓지 말고 담배 농사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조직법적 근거는 요구됩니다. 하지만 작용법적 근거는 요구되지 않아요. 작용법적 근거가 뭐 얘기하는 겁니까? 법률 유보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 유보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이요. 대법원은 행정지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을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이게 어떤 사례냐면요. 행정지도는요. 구속력이 없어. 따를지 안 따를지는 상대방의 선택이죠. 근데 상대방이 행정지도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여서 손해를 입었다. 그럼 네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배상 청구가 안 돼요. 만약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행정지도를 한 행정청은 뭐라고 할까? 자,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네가 결정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인즉슨 진짜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어떤 경우 될 수 있을까?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에 해당하는 경우. 칼 들고 협박한 경우나 다름없는 경우. 사실상 강제에 해당하면 상대방은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따랐다가 손해 입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4번의 동그라미 4번의 해설을 보시게 되면요. 판례 본문에서 볼딕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죠. 첫 번째 볼딕 보면 어때요?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대요. 그럼 국가배상 청구 안 돼요. 그런데
박스 2번의 두 번째 볼딩이죠. 보게 되면은 그 1995년 1월 3일 날 행한 행정지도는 따를 의사가 없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지도. 이거 뭐 사실상 강제죠. 이런 경우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박스 2번에 나와 있는 볼딩 있죠. 이 부분은요, 사실상 강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요, 5번이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명백히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데, 이 경향 해보니까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리가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정보 주체의 동의도 안 받고, 사실 정보 주체의 동의 받았으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법 규정 사항이에요. 이건 여러분 시험에 나오겠죠? 물론 여러분 이게 2024년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2025년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법 규정상은 곧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해설 보세요 여러분. 2023년도 3월 14일 날 개정이라고 나왔죠. 이게 뭐냐면요. 종전에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자기가 수집 이용하는 게 허용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 개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요거까지 추가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코멘트 달하는 거 보세요. 코멘트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종전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 또 기침하네 그쵸?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명백히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 경향해 본 경우에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요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그 뭐랄까 법 조문만 갖고 암기하려 그러면 잘 안 되죠. 그래서 해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 신용카드 회사들이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 가입 신청을 했어. 그럼 신용카드 신규 발급 여부를 심사해야 되잖아. 이때 기존의 신용카드 회원 중에서 악성 연체자 명단이 있겠죠. 이걸 예컨대 삼성카드란 말이에요. 삼성카드에서 옛날 악성 연체자가 있었어. 그런데 한 10년 뒤에, 아니 근데 5년 뒤에 이 사람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겠죠. 야, 기존에 보니까 해당 회원이 그 연체자 돈 안 갚았단 말이죠. 그러면 신규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떤 겁니까? 해당 그 악성 연체자인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거죠. 이게 가능했다고. 가능해야 되겠죠. 그 해당 악성 연체자가 다시 신용카드 발급받겠다 그러면 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해당 악성 연체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성카드 블랙리스트야. 그럼 삼성카드에 발급 안 받고 예컨대 BC카드로 가겠죠. 현대카드로 가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대카드나 BC카드로 가도 역시 또 어때요? 악성 연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런 경우에 신용카드 회사들끼리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유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공유해요, 실제로. 그러면 해당 신용카드 회사들끼리 공유하는 건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설해 보시면 두 번째 로마서 소문자 2번이죠.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른 신용카드 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고, 기존의 로마서 소문자 1번 삼성카드 내가 사용하는 경우이고,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시험에 나오겠죠? 동그라미 2번도 여러분 법 개정 사항이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여러분 어디 소속이라고?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가 개정되냐면요.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종전에는 정보공개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이었는데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툭 하면은 그 소속이 바뀌거든요. 시험에 나오면 맞추셔야 돼요. 이게 매년 법 개정이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맞습니다. 개보국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그런데 정보공개위원회는요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전공행 개보국 이렇게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3번이요. 5번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을 묶어놓을 거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갔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되는 경우, 예전에 옥션이 해킹당하는 바람에
회원 정보 800만 명께 유출되고 그랬어요. 그다음 롯데카드 그다음에 농협카드에 또 회원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몇백만 명 유출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럼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뭡니까?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이죠. 선지에서 정보 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 침해가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이죠. 동그라미 4번이요.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다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법에서 단체 소송이 인정되는 유일한 사례예요. 단체 소송이란 게 뭐냐면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한 단체가 시민단체잖아요.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누구를 대신해서 정보 주체를 대신해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단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요.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집단 분쟁 조정을 시도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두 번 줄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일단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시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건 필요적인 전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행정소송법에서 얘기하는 필요적인 전치가 아니라. 그래서 5번에 동그라미 4번은 코멘트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은 단체 소송에 대한 설명이고, 단체 소송은 집단 분쟁 조정에 뭐가 최소한 시도는 했어야 돼. 시도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거부한다든지 혹은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단체 소송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러분 통고처분이란 게 뭡니까? 범칙금을 통고하는 방법으로 행정형벌의 가름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범칙금을 납부하고 나면요,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전과자가 안 됩니다. 근데 행정형벌로 넘어가면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형벌로 곧바로 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는 해당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뭐 관세청, 국세청 등의 재량이 되는 거.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질서벌은 형사벌과 그 성격을 같이 삼으로. 일단 앞단도 맞았다고 보기가 어렵죠. 뒷부분은 확실히 틀렸죠. 행정질서벌을 받고 난 후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뭡니까?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거듭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처벌이라고 얘기했죠. 처벌, 행정형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도 부르고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형벌의 경우에만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입니까? 별도의 공법입니까? 별도의 공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불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유의 자치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뭐 기관 위임사무, 뭐 단체 위임사무는 행정법 강론 공부한 분들만 공부하고요. 기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기관의 일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무슨 사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치 사무를 처리할 때는 별도의 독립된 공법인이고, 기관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의 일부이고. 계속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한 입법사항으로 재량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미니스커트 장발 규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70년대까지만 해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미니스커트와 장발, 남자의 장발, 여자의 미니스커트를 규제했거든요. 이제는 규제 안 하잖아. 시대 상황은 변화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행정형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거를 지금은 행정질서벌 대상으로,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입법 재량, 해당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뭐 점점점 비범죄화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 공연음란죄 같은 거 있죠. 공연음란죄. 이게 그 사람이 많은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데 이게 뭐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상치되는 면이 있어서 공연음란죄 범위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기껏해야 풍기문란으로 풍기문란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요? 이건 행정질서벌의 대상이거든요. 이게 점점 비범죄화되고 있고 예,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입법자가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7번도 중요한 거였죠.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경우. 여러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세요. 해설 보시게 되면은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부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3조의 2항을 보시라고요. 자,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자, 1호부터 8호까지는요. 전면적 배제예요. 항상 적용 안 합니다. 왜 그럴까? 개별법의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7번에 한번 선지를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요. 헌법재판소법에 완전한 절차 규정이 세팅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지방의회 의결 블라블라 해당하는 거는요.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 동그라미 3번 감사원의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은요. 3조 2항 9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병역법에 따른 징집 수집이라고 나왔죠. 병에다 체크.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기여. 외에다 체크.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공에다 체크. 그 다음에 그 밖에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 조정에다가 조에다 체크. 그리고 그 밖에 기타입니다. 기타 대통령을 정하는 사유. 그러니까 기타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 제가 밑에 표를 정리해놨잖아요. 병외 공조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정절차법이 배제되는데 항상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일정한 경우에만 배제가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9호 본문 보시게 되면요. 밑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고 나와있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셔야 돼요? 곤불준 이렇게 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병의 공조기에서 행정절차법이 배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고.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 4번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 뭡니까? 공무원이 공무원. 그렇기 때문에 육군 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은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판례 사안도 있어요. 그래서 육군 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은요.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도 아니고 불필요한 경우도 아니고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거쳐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4번 여러분 판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수업을 안 들은 분 같은 경우에는요. 병외 공조기와 곤불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 앞글자를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란 얘기야. 영혼 없이 앞글자를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8번이요.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위법한 환지처분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대.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환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못하는 겁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환지처분이 위법한 이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이용될 수 있겠죠. 8번에 동그라미. 이거 미안한데 여러분 8번에 동그라미 2번도 여러분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해설엔 적어놨어요. 국가배상법상 위법을 항고소송 위법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 언더란 치고요. 이거 여러분 그림 그려보게 되면요. 위법성의 개념이요.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의 개념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고소송 위법성은 그 안쪽의 원이죠. 그러니까 바깥쪽의 원과 안쪽의 원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취소소송 판결 중에서 인용 판결이 기판력이래요. 그러면 이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는 얘기죠. 그럼 안쪽의 원에 들어간 거죠. 그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바깥쪽의 원이니까 당연히 인용 판결을 받겠죠. 8번에 동그라미 1번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항고소송의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제한적 긍정사례에 해당하는 부분 제가 인용해 놓은 거 있잖아. 그걸 보시고 8번에 동그라미 2번은 내용이 반대로 돼 있어요. 자, 뭐 기출일천제 수업을 듣거나 올인원 수업을 듣거나 그랬으면 잘 알겠죠. 뭐 혹은 여러분 다른 뭐 강사님 수업 들은 분들의 경우에도 다른 강사님들도 이거 설명 다 잘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서 해당 부분을 살펴보세요. 동그라미 3번이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자기 의무도 포함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받았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니까 공무원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사실 이거는 공무원 개인을 응징하기 위한 목적이겠지. 돈 받아내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이런 경우는 공무원 고의 또는 중과실이다. 이런 경우엔 잣되봐라. 뭐 그런 의미에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8번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이거 코멘트도 보시고요.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요. 두 번째를 보니까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대요. 그럼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요? 처분 당시죠. 동그라미 1번 틀렸다고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뭐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갖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입니다. 코멘트 보시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소송법에서 취소 소송을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변경이란 건 바꾼다는 얘기죠. 여기서 변경은 소극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지 적극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변경은 네 글자로 바꾸면 뭐 일부 취소예요. 그래서 법원은요 취소 소송에서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인 변경은 뭡니까? A 처분을 B 처분으로 바꾸는 거죠. 법원이 A 처분을 B 처분으로 바꾸는 판결은 할 수 없어요. 적극적인 변경은 못한다고요. 무슨 원칙 때문에 그래요? 권력 분리 원칙 때문에 그렇지. 반면에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변경과 적극적인 변경이 모두 가능해요. 동그라미 3번이요.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 판결이 기판령.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 판결이 기판령 원들은 쳐볼까? 처분이 어떻다? 위법하다. 처분이 적법하다. 죄송해요.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 판결이 기판령은 처분이 적법하다요. 처분이 적법화되면서 그럼 다시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 못하지. 만약 이런 경우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요. 게다가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도 없죠. 그럼 어떤 결과가 되어버려? 욕심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려. 그래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도 미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소청 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취소 소송 얘기하는 거죠. 소청심사 단계에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행정소송 단계에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소청심사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라면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요.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잘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리상으로 필요한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 단계에서 졌지. 그러면 행정소송, 취소송으로 왔죠. 예, 이제 소송으로 왔어. 그럼 이제 변호사 쓸 거야, 안 쓸 거야? 써야 되겠지. 그럼 쓰게 되면 변호사는 당사자가 하는 뭐 우리 집에 늙으신 어머니가 있고 제가 지금 뭐 부채가 많습니다. 이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러한 주장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쓸만한 주장을 해야 되겠지. 그 뜻이에요. 행정심판 단계에서 필요한 주장 제대로 못했다. 그럼 소송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이 답이기는 했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지문이 정리할 만한 주옥 같은 지문이어서 주옥 같은 빨리 발음하지 마시고 되게 좋은 지문이었어요. 주옥 같은 지문. 10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이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 취소 언더라인. 당사자의 신청을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을 내용을 한다. 부작위 언더라인. 여러분, 재결에 의해서 취소된다는 얘기는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사자의 신청을 부작위로 방치했다. 그럼 여러분, 취소 심판이 안 되지. 부작위로 방치했으면 처분이 없는 거잖아. 그럼 뭐로 가야 돼? 의무이행 심판으로 가야 된다고. 동그라미 벌써 내용상 문장 자체가 틀렸다고요.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 신청을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첫 번째로는 부작위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부작위로 방치하고 있는데 처분을 한 행정처에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10번의 동그라미 2번을요 맞는 내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재결의 그 해설 그 코멘트 달아놓은 거 한번 볼까요? 10번의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49조의 2항 한번 보시라고요.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경우 방치가 아니라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죠. 그때는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부작위로 방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다?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10번의 동그라미 3번도요. 약간 좀 갸웃갸웃하는 잘 보기 그 눈에 그 익숙하지 않은 낯선 지문이죠. 간접강제 결정서 정보는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강제에 대해서 집행 권한과 같은 효력을 갖겠다. 뭔 소리야? 간접강제 결정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지금 행정심판법이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한테 간접강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할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두 번 줄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에 대한 집행 권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간접강제 결정서 정보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 결정문과 마찬가지다. 그 뜻이에요. 그 내용 여러분 코멘트도 제가 달아놨잖아요. 10번의 동그라미 3번 해설 보니까.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결정문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번의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 원처분 등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취무부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는데요. 자, 이렇게 내용 살펴봤습니다. 문제 자체가 지문이 길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상당히 녹록치 않았죠.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지문이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